오늘 김건희 씨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사건 결심 공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속보로 들어온 내용이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이 재판 도중에 김건희 씨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준 적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내놨어요. 어떤 맥락인지 아직은 이제 속보라서 정확하게 들어오진 않았는데 지금 특검 측은 이제 피고인 이종호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의 인맥에 잘 이렇게 얘기해서 집행유예 재판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회유해서 8,390만 원의 현금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 사건이다. 그러면서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8,390만 원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거든요. 선고는 내년 2월 13일에 내려지는데 이 재판 도중에 김건희 씨에게 수표 3억 원을 줬다라는 주장이 나온 거예요. 이거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추측컨대 김건희 씨에게 이종호 블랙펄 그 인베스트먼트 대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가 조작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것 같고, 네. 또 이게 이제 임성근 사단장하고도 이종호 씨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 김건희 씨와는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많은 일들을 했다는 것인데 3억 원이라는 금액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수표를 줬다는 것은 추적이 가능하게끔 예를 들면 꼬리표를 달아놨다는 건데 이게 대담했다고 해야 되는지 어떤 대가를 줬는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수표를 줬다는 건 꼬리표를 달았고 김건희 씨가 이거를 받았다면 이게 사실 무슨 거래가 어느 정도 뭐가 있어서 수표로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아마 주가 조작 관련된 그런 거래의 이익금 분배지 않았을까도 싶어요. 근데 지금 변호인 측은 이게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오가면서 수사받은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특검에 얘기를 했는데 뭐 최상병 특검 가서 얘기했더니 이건 해병 특검 조사 대상은 아니다. 김건희 특검 가서 했다고 했더니 이제 특검에서 피고인에게 망신 주기식 수사 많이 했는데 그 정도로 수사에 협조했다는 취지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변호인 설명은.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종호 씨가 25번에 걸쳐서 8,390만 원인가를 받아서 지금 징역 4년형 네. 그걸 이제 김건희 씨한테 쉽게 얘기하면 부탁을 해서 뭔가 그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금 그 재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알다시피 뭐 누구 청탁을 할 때 내가 어떤 사람한테 야, 나 좀 누구 좀 빼줘. 누구 좀 봐줘. 나 좀 잘 보게 해줘.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3억을 주면 그 사람이 그중에서 1억 원 자기가 갖고 내 중개료가 있으니까 그리고 2억을 주는 거 아니에요. 되게 근데 여기서는 액수가 너무 달라. 8,390만 원인데 김건희 씨한테 3억을 줬어? 수표 3억 원 줬다. 이거 뭐지? 그러면 두 가지겠죠. 뭐 이종호 씨가 그 이전에 8,390만 원 말고도 다른 사람들한테 엄청난 돈을 많이 받아서 이런 일들을 다 묶어서 그 정도 줄 만한 돈, 그거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아서 자기가 일부는 챙기고 그다음에 줄 만하니까 그런 걸 줬다라는 것이 거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뭔가 자기들이 이제 작전을 해서 번 돈 중에서 얼마를 전달해야 되니까 전달한 거일 수도 있고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표를 줬다? 이거 선수들인데 수표는 추적이 줬을까? 되잖아요. 네? 수표는 사실 그러니까 흔적이 남잖아요. 선수들이 왜 수표를 줬을까? 그러면 이거는 내가 수표를 줬으니까 당신 알지? 이제 발 못 빼.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대통령이 무슨 탄핵을 당하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을 테니까. 그럴 테니까 이 권력 가진 사람이니까 일단 내가 수표로 돈을 줘놔서 나중에 혹시 딴소리 하든가 뭐 이러면 내가 그걸 가지고서 이 사람을 협박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혹은 이제 내가 불면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벗어나려고 한 게 아닐까. 그게 아니면 이게 도대체 상식적으로는 잘 납득이 안 돼요. 파빌리온 주님은 도대체 누구한테 얼마나 받은 건지 리스트가 끝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영부인이 그 돈을 받았겠어? 라는 게 아니라 뭐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참 그러니까 너무 쉽게 몇억 원은 왔다 갔다 했다고 좀 추정할 수 있는 것인데 3억 원 수표라는 것이 왜 수표에 제가 주목하냐면 이게 어떤 범죄 수익금을 나눴는데 그럴싸하게 어떤 계약서를 꾸민 수도 있을 법한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3억 원이라는 이 특정 금액 자체가 왜 줬을까? 저는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3억이 큰 돈이에요, 큰 돈. 그리고 줬으면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이게 이종호라는 사람도 어떤 회사의 어떤 그 관리자를 했었던 사람이고 김건희 씨도 코바나 콘텐츠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뭔가 그 중간에 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수표로 줬을 것이다라고 좀 추측을 해봅니다. 저 돈은 어디로 가 있을까요 지금? 3억 원이라는 돈은 만약에 통장에다 넣었으면 그거는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면 저 그냥 갖고 있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 돈이 어떻게 바구니에 담겨서 어디에 쓰였는지는. 이거는 또 이종호 씨 측 주장이기도 주장이니까. 하니까요. 예. 예. 내란 특검이 어제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했는데 이제 사실 뭐 몇 가지 포인트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을 건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을 했다. 근데 그 도중에 김건희 씨가 분노를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게 많았는데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라고 측근 진술을 확보했다는 건데 특검은 김건희 씨가 비상계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여기에서 다 망쳤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야. 지금 이 난리가 친 게. 근데 이게 그 12월 3일 불법 계엄 한참 지나고 나서 이 시점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서 저는 특검이 발표한 12월 3일의 배경이 좀 실망스럽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12월 3일의 날짜가 평온한 날이었고 그 누구도 불법 계엄 자체가 성공할 만한 배경과 시간은 아니었다라고 다 얘기를 해요. 그럼 왜 12월 3일이었을까? 그러면 그만큼 다급했다는 것이고 다급했다면 그 배경에 뭐 권력을 독점하고 반대파를 숙청하고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독재 국가를 만들어서 내 맘대로 하고 싶었다는 의지는 있었는데 그게 12월 3일을 대변해 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12월 3일이어야만 했었을 이유. 그래서 저는 김건희 씨가 사실 그 당시에 그 전에 이제 뭐 박성재 법무부 장관부터 쭉 그 어떤 본인의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명품백 부분들을 무혐의 만들고 검찰 인사 다 쳐내고 그마저 이제 한숨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명태균 씨가 나오고 명태균의 황금폰이 공개되기 직전 그 바로 직전에 뭔가 더 이상은 손쓸 수 없는 상황에서 12월 3일이라는 그 아무도 상상도 못했던 평온한 날에 이 군부대의 국회 난입. 저는 이런 거를 설명하는 게 조금 더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거지. 12월 3일을 김건희는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윤석열이 혼자서 분에 못 이겨서 화가 많아서 독재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별로 그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김 빠지는 특검의 발표였다. 그래서 좀 평가하고 싶어요. 박하리님은 너 때문에 성공할 계엄이 다 망쳤다라고 말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영님은 너 때문에가 포인트가 아니고 할 일이 많았다. 생각한 게 많았다가 포인트다라는 지적을 또 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이번 그 조은석 특검이 낙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낙제점이다. 왜냐하면 그 우리 언론사의 그 얘기 있잖아요. 기사를 쓸 때 야 기사를 설명하지 말고 보여줘. 팩트를 보여줘. 그러면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판단을 하게 된다. 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이 판단하게 된다. 근데 이번 특검은 스트레이트 기사를 쓰라고 그랬더니 해설 기사를 잔뜩 써놨어요. 뭐든지 다 그 추정에 의한 해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계엄의 동기에 대해서도 계엄의 시기에 대해서도 무속과의 연관성 그다음에 김건희 씨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도 다 무슨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특검의 해설이에요. 저는 김건희 씨가 몰랐다는 얘기는 진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분이 V0로서 실질적으로 대통령보다 더한 권한을 행사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대통령실 안에도 김건희의 눈과 귀가 곳곳에 포진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몇 달 동안에 군인들이 계속 그 용산 대통령실로 오고 여러 얘기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김건희 씨가 전혀 몰랐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긴 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낌새를 아니, 느꼈을 당연하죠. 텐데. 물어봤을 거고 생각해보면 이 계엄이라는 건 비상계엄이라는 건 잘못하면 정말 옛날로 치면은 그 대역죄잖아요. 잘못하면 그 성공 못하면은 그냥 망하는 거 아닙니까? 온 가족이. 근데 그런 거를 그 부인한테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자행을 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그게 좀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계엄의 동기도 무슨 괜히 추정에 불과해. 뭐 권력욕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계엄 시기도 미국의 대선을 그 계산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무속과도 연관을 못 찾았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슨 팩트가 아니고 그냥 본인들의 해설이에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그 특검 수사가 좀 엉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된 거는 뭐 특검 하자마자 백서 만들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무슨 뭐 감사원장 간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들이 막 나돌아서 특검 자체가 그 연불보다 제법에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쨌든 이번 수사 결과를 놓고는 뭐 그동안에 알려졌던 것들 외에 아무것도 뭐 더 추가되는 게 없으니까 김건희 씨가 뭐 싸웠다는 거 외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수사 결과 발표가 이렇지라는 어떤 실망감 내지는 그 수사 결과에 대한 의구심 같은 것들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특검을 비판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란 수개인 윤석열은 그 수사 협조에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12월 3일에 그날을 왜 했는지는 그가 제일 잘 알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내란 우두머리가 전혀 수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밝혀내는 데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김건희도 이 내란 수사에는 그 비협조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이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게 한계점이 있었고 180일 동안 내란에 가담했던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거의 뭐 이 정상적인 수사에 응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직도 계몽령을 주장하고 있고 본인들의 행동이 신념에 차서 했다는 식으로 궤변들을 늘어놓기 때문에 사실 고생한 거는 맞다. 그런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하고 싶은데 결과에 대해서 그래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어떤 배경 설명은 아쉬움이 남는다는 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어요. 12월 3일이라는 배경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몰랐다와 불법 계엄이라는 전체적인 맥락을 김건희가 몰랐다는 구분해서 수사를 했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짜가 왜 그거였냐고 물었을 때는 특검이 설명을 못할 수 있으나 최소한 김건희라는 사람이 부의제로로서 국정에 깊숙이 개입했고 윤석열과 옆에 붙어 있으면서 이 비상의 계엄이 2023년 10월부터 시작돼서 결정적으로 24년 9월, 7월 9월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김영용 국방부 장관으로 교체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실무가 이루어졌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수개월 동안 김건희 씨와 윤석열이 그 이 계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없을까요? 몰랐을까요? 언젠간 했었을까라는 거를 김건희도 알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많았다는 것은 내가 계엄을 하더라도 그 날짜와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나와 상의 없이 12월 3일 날 했냐 정도의 수준의 지금 결과 발표인 것이지 저는 김건희도 저는 이 불법 계엄을 언젠간 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걸 특검이 밝혔어야 됐다. 근데 그게 없다. 저는 그게 아쉬워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죠. 윤 전 대통령이 사실 본인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게 있어요. 본인은 굉장히 애틋하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내 폰을 가지고 일일이 다 메시지를 다 보내더라. 새벽에 눈 떠보면 잠도 다 안 보내고 자고 있었다. 굉장히 애틋하게 얘기를 했는데 애틋하게 미친 거 아니라고 했죠. 사실은 그 상황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폰은 김건희 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 사람이 주고받은 내역이 정말 이게 맞냐. 이 비화폰으로 주고받았던 내역이 단순히 내역이 없을까? 이런 의구심도 사실 갖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그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그 진술만을 가지고 비서겠죠 뭐. 근데 둘이 싸웠다. 대통령과 영부인이 너 때문에 다 망쳤다라고 싸웠다는 그런 얘기들을 근거로 해서 그거 다른 구체적인 팩트에 대한 그 설명 없이 그런 것들만 가지고서 이게 뭐 김건희 여사는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일반 상식으로는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이라고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재판 선고가 내년 1월 16일로 잡혔습니다. 내란 재판 선고가 이제 내란 우두머리 재판 선고가 한 2월쯤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더 늦게 시작된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가 먼저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 날짜가 참 의미심장한 게 1월 18일이 구속기한 만료인데 만료 이틀 전에 선고가 나오더라고요. 네. 좀 시점도 고려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것도 고려됐을 가능성이 크고 또 내란 우두머리가 이게 재판이 그 지연되고 재판을 게을르게 해서
풀려나는 그런 경악스러운 일이 나타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체포방해 재판 선고를 1월 16일로 법원이 지정한 거는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이제 1월 18일 날 뭐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나오는 그런 불상사는 조금 위험도가 줄어들지 않았냐 싶은데 직원 재판부 너무 게을러요. 정말 뭐 말을 입이 아플 정도인데 제발 그 윤석열 측 그다음에 김용현 측 변호인들한테 농락당하면서 지지 끌려다니는 그런 재판 다시는 국민들은 그런 재판을 보고 싶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1월 16일 날 다 누구든지 다 예상을 했어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받다 구속 기간 만기로 풀려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뒷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사법부가.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아니면 추가 기소를 하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1월 16일 날 다른 재판으로 재판을 내림으로써 아마 제가 보기에도 저걸로는 체포방해 혐의로 그냥 구속을 함으로써 형량을 내림으로써 그다음에 이제 안 풀어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런 수순을 따라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비판이 있고 저도 직위원 재판부가 아니 재판장이 왜 재판을 저런 식으로 하냐. 동네에 무슨 아저씨들 모여갖고 서로 논박하고 떠드는 것처럼 저렇게 하냐라는 부분에서 대단히 불만이 많은데 그런데 그냥 도깨비 방망이 두르듯이 뚝딱뚝딱 해서 재빨리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할 얘기들 다 해라 라고 한 다음에 선고를 내리는 것도 나쁜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할 말 없지 않냐. 할 말 다 하지 않았느냐. 근데 뭐 나는 뭐 할 말이 있었는데 뭐 재판부가 안 해줘서 말을 못했고 이런 얘기는 못할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어서 물론 이제 국민 감정으로 보면 저 사람 빨리 형량 그 결정 내려지는 거 보고 싶다라는 그런 분들이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판부가 거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것도 또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죠. 어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1심 선고가 있었어요. 근데 내란 관련은 아니고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령부 요원들 개인정보 불법 취득한 혐의에 대한 선고였는데 징역 2년이 선고됐죠. 판결 내용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계엄 선포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계엄을 선포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준비 수행하는 행위는 명백히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범행은 육군 정보병과 장성 출신인 피고인이 민간인 지위에 있으면서도 현역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권자와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진급 심사에서 탈락해서 절박한 상태에 있던 후배 군인들의 인사에 관여하려는 시도를 하고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둔 준비 행위로서 이 사건 수사단 구성을 주도하면서 인사에 관해서 자신의 도움을 받고 있던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끌어들인 범행입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엄중한 결과가 야기되었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세요? 내란 특검 기소 사건 가운데는 처음으로 나온 선고였어요. 근데 지금 그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이라는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서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합헌이고 잘못이 없다면 어떻게 대통령이 파면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명한 거고 그것이 내란이었느냐 아니냐는 결국은 이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직위원 재판부가 하고 있는 거니까 만약에 내란이라면 무기나 그 사형 둘 중에 하나가 둘 중에 하나만 적용이 될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대통령의 무슨 뭐 그 직권 남용이라니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거보다는 훨씬 낮은 형량 뭐 10몇 년 뭐 15년 뭐 이런 10몇 년 이렇게 선고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거는 법리적인 거니까 제가 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지만 그 내란이라는 것은 그 폭동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폭동적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데 근데 군대를 그러면
그 국회하고 그다음에 헌법 선관위에 보낸 것은 그것은 폭동에 준하는 행동이 아니냐. 그리고 포고령 내용은 상당히 폭력적이고 폭동에 준할 만큼의 어떤 강력한 내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면은 내란죄에서 벗어나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선고하는 판결문을 들어보면 이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민간인 신분에서의 어떤 행위를 지정하냐면 내란 주요 임무 종사를 했다라고 지금 재판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혐의 자체를 개인정보보호 위반법이 병합이 안 됐기 때문에 병합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2년형이라는 선고를 한 것이라서 저는 사실 이번 선고에서 이 재판부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다 당신은 거기에 대해서 더 형을 더 무겁게 받아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좀 확정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현 사법부에서 이번 내란 사태를 보는 거를 보면 이미 위헌 위법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빨리 선고가 나오면 뭐 더 이상 뭐 우리가 그 어떤 이변 같은 거는 없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이는 판결문이라고 봅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체포 지시 받았다는 진술을 번복했어요. 근데 내용이 좀 황당한 게 기억이 왜곡됐다.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TV를 보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말한 거다. 윤 전 대통령이 발로 차서라도 문부수고 들어가라고 말한 거는 기억하지만 체포라는 말은 나중에 보니 전혀 아니다. TV 보고 조사받다가 상상한 거라고 말을 바꿨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예를 들면 그 체포라는 단어가 쓰여졌을 경우에 그 형량 내지는 어떤 의도성 이런 것들과 그냥 저는 문 부수고 들어가라니까 들어간 거지만 그 다음의 결과에 대해서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명령을 듣고 들어간 겁니다라는 주장과 체포해라 그러면 이것은 명백히 불법적인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국회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것도 불법적인 지시긴 하지만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의원들을 끄집어내서 체포해라라는 것들은 아마 그 명령을 수행한 당사자에게도 형량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마 변호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조언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드네요. 근데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자기의 정말 어떻게 보면 군인으로서의 모든 게 걸려 있는 이 재판에서 내가 기억이 잘 안 나서 텔레비전 보고서 그냥 거기에 약간 가스라이팅 비슷하게 돼서 내 부하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맞았나 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진술하는 게 그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뭐 설득력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문 부수고 들어가서 그럼 뭘 하려고 했냐? 그럼 문 부수고 들어가서 서 있으란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경계 공부수라고. 바이든 날리면 같은 건데 야, 문 부수고 들어가서 서 있어. 문 부수고 들어가서 가서 좀 같이 좀 보호해드려. 문 부수고 들어가서 보호한다. 문 부수고 들어가서 서 있다. 이거 안 맞잖아요, 어법이. 문 부수고 들어가면 뭘 해야 됩니까? 강압이 들어갔으니까 들어가서 강압적인 결과를 초래하라는 소리잖아요. 문을 부순다는 행위는 위협적이잖아요. 위협을 하고 위협적인 행동이 따라야지 문 부수고 들어가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을 지키고 외부로부터 보호해.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바이든 날리면 수법을 또 쓰는 것인데 판사가 바보가 아닙니다. 뭐 진술을 번복한다고 해서 판사가 그래 당신의 그 법정 진술이 번복이 됐으니까 당신 말을 들어줄게. 그렇게 아주 뭐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장성이죠. 그리고 저기가 군인 집안으로 알고 있어요. 대를 이어서 참 가문의 그 군인으로서 참 창피한 대목이지 않을까. 어떻게 해서든지 형량을 줄여보려고 뭐 진술을 번복하는데 뭐 좀 재판부는 아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을 따지지 않을 것이다 봅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사실 어제 증언 시작하면서 할 말이 있다. 재판장에 할 말이 있다라면서 한 말이 있는데 잠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현장에 출동하는 그 과정에서 나중에 국회의원님들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권을 통과시키는 그 과정까지 시간대에 저는 계엄법에 그 비상계엄 해제 의결권이 국회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다는 걸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출동하면서 비상계엄 해제가 돼서 부대로 복귀한 다음 그 전까지는
TV로 국회 안의 상황이 생중계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다는 걸 몰랐고 저희는 그 TV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부터. 23시 14분경 증인의 개인 휴대전화로 대통령 국회 해산권 있나요? 라는 내용을 검색했는데 증인이 그 무렵 김용현 장관 여인형 곽종근 사령관과 통화한 내용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회 해산이기 때문이 아닌가요? 비상계엄은 저는 염두도 안 했고 상상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도발이라든가 도발에 의해서 비상사태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그럼 뭐 다른 게 있나? 해서 제가 그걸 한번 쳐본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얘기를 하셨으니까 장관님이 그래서 한번 쳐봤는데 보니까 다행히 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약간 그 권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인영 장군 말이 맞구나. 전혀 이런 게 없구나.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걸 검색할 당시 증인의 걱정은 네. 피고인이 국회를 해산할 것이라는 걱정이 들어서 검색한 거 아닙니까? 아 별의별 생각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랬지. 그러면 왜 피고인이 국회 해산을 할 것이라는 걱정을 왜 하신 겁니까? 아니 뉴스에서 자꾸 TV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증인은 계속해서 비상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07시 01분에도 국회 해산이 가능한가요? 라고 검색을 했는데 이때는 왜 이걸 검색하신 건가요? 제가 이렇게 두 번씩이나 했는지는 제가 몰랐었는데 아마 같은 거였지 않았을까. 다시 한번 진짜 해산이 그게 아닌가? 이거 그러니까 제 느낌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였던 걸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니 근데 장성급들이 헌법 공부 안 하나 봐요. 좀 무식하다고. 아니 근데 느껴져요. 네이버 검색으로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나요 하면 국회에 있다고 나오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국회 해산권이라는 것들은 기본적인 뭐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수준 되면 그러니까 정치 구조에 따라서의 국회 해산권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제와 뭐 원내각제 국가 뭐 이런 거를 해서 기본적인 건데 장성이 그런 일반 상식이 떨어진 것도 문제고요. 두 번째는 아니 비상계엄이 됐으면 비상계엄 이후에 어떤 정치적인 절차를 거쳐서 비상계엄이 이루어지고 또 해제가 되고 이런 거는 다 장군 정도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말은요 본인의 어떤 그 형사적인 책임을 피하려고 막 이게 증언을 꼬고 있는데 일단은 뭐 판사는 오랫동안 그런 증언들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험칙이 있기 때문에 별로 의미 없는 진술이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개미 엄마님이 상시가 보고 싶다 하셨어요. 상식을 보고 싶다. 아니 참. 아니 어떻게 수방사령관이라는 분이 그 수도를 책임지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뭐 분명히 우리가 뭐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뭐죠? 서울의 봄인가요? 뭐 이런 거 영화도 막 나오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때 수방사령관은 장태환 수방사령관은 그걸 막으려고 그 비상계엄을 막으려고 신군부하고 충돌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다가 뭐 신군부가 들어가고 김호랑 소령은 총격에 그냥 피살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군인들이 더구나 이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 계엄 때린다 그런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거 준비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 근데 그날 12월 3일 날 아침 7시에도 지금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검색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도 또 해보고. 지시 내려왔으니까 갔겠죠. 그래서 지금 저분이 재판장이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못하고 쩔쩔매면서 이렇게 막 돌려서 얘기하잖아요. TV 보고 알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저거를 진실로 받아들이긴 참 어렵고 저게 진실이라면 대한민국 그 국군은 도대체 그 군사령관이라는 분들이 저 정도의 지식과 저 정도의 판단력을 가지고 그 우리 대군을 갖다 지휘한단 말인가라는 어떤 그럼 대단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실망감 이런 것들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그냥 저는 그냥 저분이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